안녕하세요. 이성우 세무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전체 상속과 증여세를 통틀어서 가장 중요한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서 살펴본 상속세에 대해서 재산가액 종류를 산정하는 방법과 향후 세무조사 대상이 가장 많이 되는 추정상속재산과 사전증여재산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일반적으로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이라고 한다면은 그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제1강에서 말했다시피 부동산인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부동산도 토지와 건물, 주택, 상가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이러한 부동산은 매년 국세청장으로부터 기준시가가 공시가 됩니다. 따라서 납세 의무자인 상속인 또는 수중인 입장에서 기준시가를 각 부동산에 해당하는 기준시가를 열람하기가 쉽고 또 접근 가능성이 매우 쉽고 또 실제 시장에서 거래되는 가액보다 60%에서 70% 정도로 낮은 가액으로 신고할 수 있기 때문에 세부담적인 측면에서도 굉장히 유리합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보충적 평가 방법의 기준시가는 어디까지나 해당 상속 또는 증여 대상이 되는 자산에 대해서 시가가 없을 때만 적용하는 후순위 자산가액 평가 방법입니다. 따라서 시가가 있다면 그 시가를 선순위로 우선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맞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이러한 시가에 대한 평가 방법과 또 근저당이 있는 경우, 또 임대를 주고 있는 경우 임대 보증금에 대해서 과연 어떻게 평가할 수 있는지 그 특례에 대해서 살펴보고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 가격이 있다면은 유사매매설할가액에 대한 규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시가입니다. 시가는 우리 상속세 및 증여세에 대한 재산을 평가할 때 가장 원칙이 되는 시가주의 원칙을 의미하는 것인데요. 시가라고 하는 것은 불특정인 다수 사이에서 자유롭게 거래가 이뤄지는 경우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입니다. 이러한 시가의 종류에는 크게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물론 유사매매설할가액도 시가의 범위에 포함이 되는데요. 유사매매설할가액보다 이러한 1번, 2번, 3번에 해당하는 시가가 있다면 우선순위로 적용을 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상속 또는 증여를 하고자 하는 재산에 대한 그 자체에 대한 매매가액입니다. 매매가액이고 이는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재산의 그 자체에 대한 매매가액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상속 개시일 전 6개월 또는 증여일 전 6개월, 상속은 상속 개시 후 6개월, 증여는 증여 개시 후 3개월 이내에 해당 자산에 대한 매매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매매가액을 해당 상속 또는 증여재산 가액으로 판단을 합니다. 물론 여기에 대한 예외로서 평가 기준일인 상속일 또는 증여 등기일 이전에 2년부터 상속 또는 증여세 결정 기간까지 재산평가심의위원회를 거친다면은 그 기간 동안에 발생하는 가격 변동이나 그런 특이한 변동점이 없다면은 과거 더 소급해서 6개월 이전이라 하더라도 그 가액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경우에도 재산평가심의위원회라는 별도의 절차를 거쳐야만 인정이 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감정가액입니다. 감정가액은 통상 둘 이상의 감정기간의 감정가액을 평균액으로 산정합니다. 하지만 상속재산가액 또는 증여재산이 되는 재산 자체에 대한 기준시가가 10억 원 이하인 경우에는 두 개의 감정평가기간을 쓰지 않고 하나의 감정가액으로 감정가액을 산정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보상이나 경매, 공매가액입니다. 통상적으로 상속 또는 증여 대상이 되는 자산에 공익수용사업에 따른 보상을 받거나 거기에 따른 수용사업과 경매 또는 공매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가액 자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1번, 2번, 3번에 대한 시가가 있다면 이러한 평가기간 내에 시가가 여러 가지 종류의 시가가 한꺼번에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 경우에는 평가 기준일로부터 가장 가까운 시가를 우선적으로 적용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매매가액과 감정가액 또는 보상경매 공매가액 같은 경우에는 매매가액은 그 계약의 기준이 되는 시점이 매매 계약일을 기준으로 하고 감정가액은 가격 산정 기준일과 감정가격 평가서 작성일 이 모두가 앞서 살펴본 상속 개시일 전 6개월 또는 상속 이후 6개월, 증여 이후 3개월 이 범위 내 평가기간 내 범위 내에서 모두 들어와야 합니다. 그리고 보상경매 공매가액은 보상가액 등이 결정되는 날입니다. 두 번째는 유사매매 사례가액입니다. 유사매매 사례가액은 통상적으로 상속 또는 증여 대상이 되는 그 재산가액과 면적, 용도, 구조, 위치 등이 유사한 다른 비교 대상 물건지가 있다면 그 물건지에 대한 매매가액 또는 거래가액 등이 내가 상속 또는 증여를 하고자 하는 재산에 대한 유사매매설액가액으로 신빙성 있게 인정을 해주는 가액입니다. 이러한 유사매매설액가액은 대부분 아파트에 대해서 적용이 됩니다.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인데요. 토지나 일반적으로
상가 같은 경우에는 유사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가령 토지라고 하더라도 쉽게 말해서 도로에 인접해 있는 토지 또는 도로 많이 떨어져 있어서 아주 산 중턱에 있는 그런 이제 맹지 성격의 그런 토지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 토지에 대한 면적이 동일하다고 하더라도 토지 자체에 대한 가액은 매우 다를 것입니다. 그리고 토지의 형태도 네모 반듯한 토지인지 아니면은 농기구 같은 게 진입할 수 없는 부정형의 토지인지 그 형상에 따라서도 토지 가액이 매우 달라지기 때문에 단순히 이 토지 같은 경우에는 면적이 똑같다고 해서 유사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상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상가 같은 경우에도 구조나 또는 상업 목적으로 이용한다는 용도가 같지 않는 이상은 그 상가에 대해서 유사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하기가 매우 힘들고,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대규모 단지 내에서 여러 가지 아파트가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동일 면적에 대한 유사매매사례가액이 있다면 당연히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공동주택 가격, 공동주택으로서 유사매매사례가액에 적용할 수 있는 요인이 매우 높은 상속 또는 증여 대상 물건이 될 것입니다. 적용 기준은 이 네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평가 대상인 자산과 동일한 단지 내에 있는 아파트여야 된다. 두 번째는 주거 전용 면적이 비교 대상이 되는 아파트와 5% 이상 차이가 나거나 더 많거나 적으면 유사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할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는 평가 대상 자산과 비교하고자 하는 비교 대상 물건지의 기준 시가, 아파트이기 때문에 공동주택 가격이 되겠죠. 공동주택 가격의 차이가 역시 5% 전후 차이가 나야 됩니다. 그리고 평가 기준일 전 2년 이전부터 평가 기준일까지 발생한 매매사례가액이기 때문에 이 역시 앞서 살펴본 것처럼 평가 기간, 원칙적인 평가 기간 6개월 또는 6개월, 3개월 전후라 하더라도 그 이전이라 하더라도 재산가액에 대한 큰 변동이 없다면 당연히 평가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유사매매사례가액으로 인정을 합니다. 이런 유사매매사례가액은 실무적으로 인정을 하는 경우,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인정 사례는 대부분 평가 대상 자산과 비교하는 대상 자산이 평가 자산보다 비교 여류에 있는 비교 대상 자산을 적용하는 경우이고, 인정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대부분 비교 우위에 있는 것입니다. 비교 여류는 통상적으로 기준 시가를 비교했을 때 기준 시가가 낮다거나 층수가 낮다거나 오는 이런 경우에 대해서 유사매매사례가액으로 인정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비교 대상이 되는 것은 여러 가지 요건이 있을 것입니다. 살펴보는 일조량이나 아니면 층고에 따른 일조량이나 사생활 침해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비교 대상이 될 수는 있겠지만은 그 정도의 차이가 사실 판단을 해서 크지가 않다면은 실무상은 유사매매사례가액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용 기준은 앞서 살펴본 이 세 가지 기준으로 유사매매사례가액 대상이 되는지를 한번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담보나 근저당이 있는 재산의 평가 방법입니다. 일반적으로 상가나 또는 아파트 같은 경우가 있다면은 자가 목적으로 내가 사업에 사용하거나 실거주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이상 대부분 임대를 주거나 전세를 주거나 그렇게 임대 목적으로 운영하는 경우가 대부분일 것입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앞서 살펴본 시가나 유사매매사례가액 또는 고추정평가받은 기준시가를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임대료를 하는 경우에는 임대료 환산가액을 별도로 산정을 해서 임대보증금과 연간 임대료 총액에 대해서 합친 금액과 서로 비교해서 큰 금액을 적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임대료 총액은 월 임대료를 12개월로 환산한 금액 중에 0.11로 나눈 금액과 임대보증금 전체 100%인 금액과 더해서 환산가액을 산정을 하는 것이고, 만약에 임대를 주고 있는 건물 자체에 대해서 전세보증금이 등기되어 있는 경우뿐만 아니라 금융기관으로부터 근저당으로 제공을 하고 차입한 금액이 있다면 이 담보하는 채권액에 대해서도 서로 세 가지를 비교해서 큰 금액이 이 재산가액을 평가를 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담보하는 채권액은 금융기관으로부터 부채잔액 증명서나 임대차 계약서 등에 따른 임대보증금이 있는지 혹은 통장거래 내역서상으로 대출받은 금액과 세입자로부터 받은 임대보증금이 있는지에 대한 사실 판단을 함으로써 담보하는 채권액에 대한 실채무 잔액을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담보나 근저당이 있는 재산은 반드시 앞서 살펴본 시가 우선주의 원칙에 따라서 1번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고 2번에 대한 임대료 등의 환산가액과 3번에 대한 담보채권가액을 합쳐서 통틀어서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아주 중요한 재산평가 방법입니다.
자, 3번 같은 경우에는 예시를 들었습니다. 첫 번째는 임대 기간이 2020년도 1월 달부터 21년 12월 31일까지고요. 임대 조건은 매년 임대료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임대 종료 시 2021년 12월 31일 당시에 후불로 일괄적으로 제공하는 조건으로 임대 계약을 했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월 관리비는 부가세를 포함해서 110만 원이고요. 이 부가세는 임대료 및 관리비에 모두 포함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월 임대료도 300만 원이 아니고 부가세 10%를 포함한 330만 원이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임대보증금은 3억이고요. 기준시가, 이 제공하는 재산에 대한 기준시가는 8억이라고 하고 근저당 채무는 6억 5천만 원이라고 하겠습니다. 이 경우 일반적인 그 가액이 없다면은 일반적인 시가 또는 보충률 평가 방법에 따른 기준시가는 시가가 없다고 했을 때 8억이 일반적인 재산가액이 될 것이고 임대료 환산가액을 두 번째로 산정해 볼 수 있습니다. 임대료 환산가액은 앞서 살펴본 것처럼 임대보증금과 연간 임대료 총액에 대해서 더한 금액을 환산가액으로 하는데요. 아까 살펴본 임대보증금 300만 원이 있습니다. 3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3억 더하기 매달 받는 임대료인 매월 임대료 300만 원에서 12개월로 환산한 금액입니다. 임대 조건이 아까 살펴본 것처럼 임대 종료일 이후 후불 조건이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그 임대 기간 중에 사실상 임대가 진행되고 있다면은 매월 임대료를 환산을 해서 산정하는 금액입니다. 따라서 임대 종료일 이후 실질적으로 임대인에게 돈이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월 임대료는 300만 원으로 인정을 해주는 것이고요. 그리고 살펴본 것처럼 부가세에 대한 금액은 세법상 임대료를 환산함에 있어가지고 부가세를 포함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매월 받아야 될 임대료가 330만 원이라고 하더라도 이 부가세 10만 원 부분을 제외하고 300만 원에 대해서 월 임대료로 산정을 해서 12개월 환산한 금액을 임대료 환산가액으로 계산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6억 원에 해당하는 금액이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부가세와 관리비는 제외가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재산은 임대료만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6억 5천만 원에 대한 근저당도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따라서 담보하는 채권 6억 5천만 원만 있는 것이 아니고 더 중요한 것은 임대보증금인 이 3억도 근저당 채무에 대해서 포함을 하는 대상이 되는 임대보증금 채무이기 때문에 이 3억 원도 포함해서 총 9억 5천에 해당하는 담보 채권액이 1번, 2번, 3번을 합쳐가지고 둘 중에 큰 금액인 재산가액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임대하고 있는 재산가액에 대한 세법상 적정한 평가 가액은 9억 5천만 원이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상속 이유에 대한 문제입니다. 상속 이후 6개월 이내에 아까 말씀드린 수용, 공익수용 같은 사업이 발생을 한 경우라면 이 상속받은 재산에 대해서 보상 금액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 경우에는 이 보상금을 받게 되는 시점이 상속 개시일부터 수용일까지가 6개월 이내이기 때문에 상속세 신고 기한 이내인지 여부를 판단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상속세 같은 경우에는 6개월 이내에 상속 개시가 되어서 보상 금액이 10억 원이 확정이 되었다고 가정을 한다면은 이 수용이 되는 재산가액에 대해서 시가를 알 수가 없다고 하더라도 또는 방금 말씀드린 이런 임대보증금이나 혹은 그 담보하는 채권에 대한 특례 규정을 적용하지 않아서 보충률 평가 방법의 기준 시가를 적용한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보상 금액인 10억 원에 대한 금액이 상속세에 신고를 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상속이 남아있는 상속인들 입장에서 발생하는 양도소득세는 보상 금액과 상속으로 취득하는 이 10억 원에 대한 금액이 동일하기 때문에 양도 차익이 없어서 상속인들 입장에서는 통상적으로 6개월 이내 수용이 발생을 한다고 한다면은 상속세는 보상 금액 10억 원으로 신고를 하고 양도소득세는 상속인들 입장에서는 양도 차익이 없기 때문에 양도세의 부담은 거의 대부분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6개월 초과해서 수용 사업이 발생한 경우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6개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상속세 신고 기한 이내에 보상 금액에 대한 그 가치 평가가 없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상속세 신고를 할 때 10억 원, 보상금 10억 원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상속세 선택에 따라 기준시가 5억 원에 대해서 상속세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속세가액 신고를 기준시가 5억으로 했다면은 양도소득세를 신고를 할 때는 취득가액이 보상금액이 아닌 기준시가가 될 것이기 때문에 전체 보상금의 10억과 이 5억에 대한 차이인
양도 차익에 대해서 양도소득세가 충분히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라고 하더라도 기준시가를 신고하지 않고 감정평가가액으로 상속재산가액을 신고를 한다면은 이 감정평가 금액이 취득가액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기준시가로 신고했을 때에 비해서 양도소득세 부담이 상속인들 입장에서는 매우 낮아짐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감정평가가액으로 상속세 신고를 한다고 하더라도 상속세 부담이 없거나 혹은 상속인들 입장에서 충분히 미래 발생할 양도세보다 더 적은 금액으로 상속세가 당장 지출될 것으로 예상이 된다면 감정평가를 통해서 추후에 발생하는 토지 보상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에 대한 세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염두를 해둘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지난 2019년 꼬마 빌딩에 대해서 더 이상 기준시가로 신고를 하지 않고, 왜냐하면 실제 거래 금액, 소위 말해서 서울 강남 3구라든가 서울에 있는 대부분의 3층 이하 또는 소위 말하는 꼬마 빌딩에 대해서는 그 거래가 매우 높은 가격으로 이루어짐에도 불구하고 실제 상속세 또는 증여세에 대해서는 감정평가를 하지 않는 이상 기준시가로 대부분 신고를 했기 때문에 실제 그 거래 차익에 대해서 실질과 동일하게 과세를 하기 위해서 감정평가를 적용한다는 내용입니다. 이런 감정평가 적용에 대한 기준은 보도자료에서 국세청에서 아직 구체적으로 알려주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기준을 알려준다면은 이제 그거를 악용을 해서 감정평가 신고를 하지 않고 여전히 기준시가로 낮은 자산가액으로 신고를 하고자 하는 요인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꼬마 빌딩에 대해서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염두에 두시는 분이라면 반드시 상속 또는 증여를 신고를 하기 전에 세무사와 이야기를 하셔서 꼬마 빌딩에 대한 감정평가 여부에 대한 판단을 미리 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이처럼 이번 시간에는 상속세 또는 증여세 재산가액에 대해서 신고를 할 때 과연 어떤 가액으로 평가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유사매매 사례가액도 있고 시가 우선주의 원칙, 그리고 임대보증금 또는 근저당이 있는 경우에는 그 평가 특례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또 사망일 이후에 보상이 있을 때 과연 6개월 이내에 보상이 있는지 이후에 보상이 있는지에 따라서 세부담에 대한 차이가 있는 경우를 살펴봤습니다. 자, 이성호 세무사였습니다.